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질문 23번째 질문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무주택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이제 자녀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시작 동기가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서 역시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앞으로 뭐 2, 3년 동안에 이제 뭐 1억 미만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축액이 그래도 한 5억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모으셨네. 고소득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 특강을 한번 들었나 봐요. 들어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경기도에 일단 가격 하락한 곳에 들어가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향후 서울의 하락장에 오면 이제 진입하는 것을 이제 권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서울의 하락장이 오면 경기도도 하락장이 이제 더 크게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집이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다 빠져버리는 건 아니냐. 만약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울일수록 이제 하락장에 잘 버티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하락장이 이제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에 집을 마련한 후에 가격이 이제 복구되면 매매해서 차익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또 귀신같이 팔아가지고 자산을 보유한 다음에 전세로 살면서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하락하면은 결국은 이제 강남이 더 많이 버티고 경기도는 더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락하기 전에 일단 한번 먹고 그다음에 자산으로 아니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세나 이런 거를 살면서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한 줄로 뭐 경기도는 더 하락한다. 뭐 서울은 버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를 보면서 대충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를테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상승률 이제 순위가 좀 높은 단지들 있잖아요. 그때 여기도 이제 하락장이 2010년에서 2013년 이 4년 동안 경기도, 서울, 인천이 모두 이제 하락장이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포함된 주택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신축이었죠. 완전히 이제 신축에다가 이게 이제 수요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올랐어요. 전세가만큼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이제 보이기도 했고, 뭐 파큐뷰 같은 경우는 파큐뷰가 이제 여기 있는 단지죠. 전체를 좀 풀고 이 당시 이제 고속도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이 랜드마크성 뷰들이 이제 보이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률이 엄청 컸습니다. 여기도 그죠? 대형이 이 당시에는 하락률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30평대 이런 거 보면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락률이 또 크진 않죠. 그래서 이게 좀 주상복합 이고 신축이었고 얘는 이제 신축이 아니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서현동에 있는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이 하락이 좀 많이 됐었고요. 30평대로 가면은 거의 뭐 하락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22평은 거의 하락이 없죠. 그냥 평형대로 이렇게 그냥 쭉 가다가 하방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구축이라도 22평이냐 32평이냐 아니면 뭐 49평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락률이 많고 거의 없고 작고 뭐 이런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그리고 뭐 과천에 뭐 이렇게 재건축 주들은 하락률이 좀 컸고요. 이것도 대형은 컸고 30평대도 좀 컸고.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왜 버티느냐 이거야. 하락장에 버티는
단지의 특성이 뭐냐? 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역보다 단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이 버티는 단지의 특성이 뭐냐? 일단은 하락장이 와서 버틴다는 얘기는 하락장이 와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유동성이 이게 돈이죠, 결국. 돈이 빠지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단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냐,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돈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하락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승을 기대하고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면 보통 이제 손절을 치거나 자금을 빼죠. 그래서 이제 하락률이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 이제 버티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안 나오면 돼요. 그렇잖아. 여러분 집이 뭐 진짜 마음에 드는 그 집이 하락한다고 해서 팔고 전세로 갈 거냐고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이 내가 실거주자를 좋은데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빼고 전세로 바꾸냐? 어,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실거주가 튼튼한 물건은 하락률이 적다는 결론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주 같은 경우는 하락장의 재개발 재건축이 별로 이게 좋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없고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나눌 때 이제 경기냐 서울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 물건의 구분이죠. 어떻게 나누냐면 유동성 주하고 전세가 주로 나눕니다. 전세가 주. 그러니까 전세가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전세가주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전세 상승률하고 매매 상승률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가져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밀어 올리는 거지. 전세가가. 그리고 전세가는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동성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플러스 이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가 만약에 좀 어둡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미래 가치는 없어져요. 미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막 터져도 거기에 돈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GTX도 가만히 보시면 A하고 B하고 C가 있잖아요. 근데 A는 곧 개통을 해요. 그죠?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없지만 이 현재 가치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B하고 C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죠. 당장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반응을 일단 안 하고 유동성도 만약에 지금은 어, 돈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지. 암울하다. 뭐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걸로 예상이 되면 많이 빠지는 특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옛날에 이게 대형이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2006년까지 어떤 대세가 대형 위주였어요. 대형 위주. 지금은 소형 위주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형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치 투자 겸 미래 가치가 지금 높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게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어디까지 빠지냐? 전세가 받쳐주는 데까지 빠집니다. 전세가. 매매는 이게 전세보다 이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제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가 항상 전세가보다 높은 이유는 그
일단 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어 경매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기 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는 좀 위험한 거고 그 높은 데가 빌라였죠. 빌라가 그래서 요번에 그 전세 사기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됐고 그 사기를 받은 사람은 전세가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전세가 높으면. 근데 비슷하게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미래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전세가율이 이제 높아요. 높아서 그런 애들은 현재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세가 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동성주 이런 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높은 애들은 유동성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뭐 나누는 뭐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일단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도 그냥 보시면은 이게 현재 가치예요, 이게. 이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현재 가치인데 똑같이 올라가다가 여기 시점부터 이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각도가 이제 커지면서 지금 이제 이 정도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세가에다가 매매가를 나누면 전세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4억인데 매매가 10억이면 전세가율은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의 적정 전세가율이 얼마냐? 이거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져왔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서울의 그 주택을 크게 이제 5분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위는 상위 20%예요. 그리고 1분위는 하위 20%를 모아서 평균을 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가격대를 보면 5분위는 지금 한 2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 안에서 20% 안에 들려면 24.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면 돼요. 이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뭐냐? 잠실 엘스죠. 엘스가 지금 거의 한 24억 하잖아요. 84가. 그래서 이거 표준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5분위 표준. 5분위 표준의 대표 이제 주자가 이제 엘스가 될 것 같고 4분위는 13억 정도 합니다. 3분위는 9.6억이야. 그래서 작년에 특례로 서울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졌냐면 양극화로 인한 5분위가 좀 많이 올랐고요. 돈이 이제 좋은 쪽으로만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쪽이 올랐고 특례를 이용한 이제 3분위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위하고 2분위, 1분위는 좀 다소 좀 주춤한 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 양극화로 인한 1분위, 2분위가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올라가지고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사실 똘똘한 애는 잘 견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 오분위 배우를 이 나눈 게 그러니까 A에서 B를 나눈 건데 제일 좋은 거 20% 하고 제일 나쁜 거 20% 이거를 분자 분모해 놓고 나눈 비율이 이 오분위 배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18년도 이게 이제 18년도쯤 되는데 이때 양극화가 한번 나왔어요. 양극화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왜 양극화가 나왔냐면 이게 조정 지역으로 이제 다 묶이면서 원래는 17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 지역은 아니었고 뭐 1차적으로 일단 조정 지역이 한번 됐었고 2차 되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돈이 저평가된 비조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몰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18년도가 되니까 전체가 다 조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적이니까 하급지보다는 상급지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똘똘이. 음. 어차피 규제를 받기 때문에 노원구 두 개를 하는 것보다 더 상급지 하나를 하는 게 더 세금적으로나 대출적으로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벌어지다가
19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왜 떨어졌냐면 이 돈이 이제 경기도하고 광역시로 퍼져 버렸어요. 그쪽이 이제 비조정적이었는데 물량이 많아서 그동안에 못 들어오고 있다가 부산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조정적이 풀렸죠, 부산이. 19년 10월에 풀리면서 돈이 이제 그쪽으로 흐르고 뭐 인천, 그다음에 뭐 각종 광역시 쪽으로 이제 흐르면서 걔네가 올라왔어요. 위에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양극화가 좀 좁혀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상향이 벌어졌던 시기가 이제 20년, 21년까지예요. 그리고 21년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전국이 다 올랐죠, 전국이. 그러니까 전국이 다 오르는 동안에 그때 이제 또 15억 이상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대출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또 룰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쪽이 많이 올랐어, 그때. 그러니까 15억을 이미 빠르게 도달했던 서울은 뭐 16억 정도밖에 안 되고 뭐 11억, 10억 이렇게 돼 있던 애가 14억, 뭐 15억 근처까지 이렇게 막 크게 오르면서 이 비율이 이제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흐르던 돈을 갑자기 중심지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질문하시면 모르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그 뒤로 이 좀 키우면 이게 한 22년 말에서 23년 초예요. 이게 23년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건 18년이야. 18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지역이 전체적으로 걸리니까 어차피 김포나 서울이나 다 조정 지역이면 좋은 걸 사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세금도 똑같이 채수로 때려 맞는데 다 조정 지역이면 다 상급지로 몰리게 돼 있죠. 그죠? 근데 23년은 반대야. 다 풀었어요. 조정 지역을 전국을 다 풀었어. 다 풀었더니 지방으로 가 있던 돈이 야, 어차피 비조정 지역이면은 위로 가는 게 낫겠다. 게다가 여기에는 18년에는 없던 이 취득세 중과가 걸리면서 돈을 이제 똘똘이로 이제 몰리게 만든 거죠. 똘똘이로. 그래서 신문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18년 이후로 거의 이제 최고치다. 그 당시에는 이제 5를 넘었는데 지금 거의 4.9입니다. 서울이. 그거를 이제 똑같이 전세가로 해보면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은 이게 4에서 4.5 사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몇 번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한 왜곡이죠. 규제에 대한 왜곡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치가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급지가 하급지가 그럼 오르든가. 응? 그죠? 하급지가 오르고 상급지가 멈춰 있으면 양극화가 줄어들죠. 아니면 상급지가 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어떤 5 근처를 만약에 넘어서거나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이 양극화가 또 다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그냥 강남으로만 지금 몰리다 보니까 양극화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잠깐 파브리를 좀 하고 오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현재 제가 멀티플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매매 전세가 유리랑 비슷한 거예요. 매매가랑 이제 전세가를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나눈 거예요. 멀티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0억인데 전세가가 10억이면 멀티플은 3입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어 개포 개포에서 지금 가장 입주장이 좀 많았던 DH 이 경우에 지금 매매가가 지금 얼마냐면 84 기준으로 한 27억 정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전세가가
9억 정도 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9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물량이 지금 한 2천 개 쌓여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그러면은 그렇게 물량이 쌓여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전세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계속 내려가야 돼. 2천 개가 쌓여 있으니까 6천 가구 중에 2천 개가 쌓여 있으니까 거의 3분의 1이 쌓여 있는데도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전세가가 안 내려가고. 왜냐하면은 이 그래서 이제 멀티플이 이게 3이야, 얘가. 개포 DH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여기 써놨는데 5분위 평균이 얼마냐면 멀티플이 2.2예요. 2.2. 당연히 이제 둔촌주공도 이제 5분위 안에 속하는 애인데 2.2가 평균인데 개포가 이제 5분위에 속하는 애인데 평균이 2점인데 걔는 멀티플이 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매매가가 엄청 높거나 전세가가 낮은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계속 보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아직 M1, M2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유동성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제 뭐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유동성이 지금 한 3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높아서 이거를 잡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결국은 이 멀티플이 2.2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높겠죠. 얘는 더 상급지니까. 24억 6천보다 더 위에 있는 애기 때문에 뭐 2.2보다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멀티플 3은 좀 높은 수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줄어들 텐데 오히려 이 전세가가 올라와서 맞춰질 확률이 크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만약에 얘가 한 1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멀티플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힘드네. 한 10억 정도만 올라와도 2.7로 떨어지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높은 상태야. 그래서 얘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얘가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둔촌주공 올림픽 포레온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한 19억 2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한 7.5억 합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멀티플이 한 2.6? 이 정도 됩니다. 2.6. 얘도 높아. 얘는 더 높아요. 얘는 평균 이하인데 24.6억 이하인데 멀티플이 더 높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아니면 전세가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24년에 이제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당장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이 평균으로 이제 수렴을 하려고 한다 보면 이게 유지가 되거나 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얘를 2.2에다가 만약에 맞추잖아요. 멀티플을 전세가가 한 8억 정도로 회복되고 어 만약에 멀티플이 한 2점 그래도 한 미래 가치가 또 신축이니까 2.2보다는 좀 높을 수 있겠죠. 한 4 정도로 놓을까?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19점 19.2야. 그죠? 19점. 딱 19.2네 지금. 저도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5천만 원 싼 거야, 지금. 그래서 매매가 내리거나 전세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싼 거 같아. 이게 그래도 8억은 돼야 되는데 7.5억의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 회복을 해서 8억 정도 수준으로만 회복이 돼도 이 가격이 좀 안 떨어질 확률이 크고요. 만약에 진짜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 전세가가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 7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얘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2.2 정도면은 좀 너무 낮을 것 같긴 한데 17.6억이죠.
평균으로 되면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야. 가능성은. 근데 지금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중이라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5분위는 당분간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24년에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드렸냐면 이분이 이제 무주택자란 말이야, 지금. 무주택자인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락장에 오면은 전세로 살다가 하락장에 오면 갈아타겠다. 이런 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의 시기는 제가 뭐 예전 특강에서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27년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왜 이렇게 뭐 판단했냐는 뭐 근거도 나름대로 있긴 한데 어쨌든 27, 8, 9 뭐 이런 좀 후반부에 유동성이 좀 꺾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이때쯤 돼서야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공급 물량 200 거의 70만 호를 계획했던 물량들이 슬슬 이제 과시화될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그런 벽을 보면은 아마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음. 그러면 지금 24년인데 이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무주택자는 들어가야 된다. 한 채를 일단은 들어가서 상승에 대한 해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 포지션을 계속 갖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금방 이게 유동성이 좀 꺼질 줄 알았는데 예전에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스토리식으로 할게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2022년에 금리 금리 폭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어, 급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급락이. 그리고 2009년에 이 DTI를 일시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23년에 DSR을 완화한 건 아니지만 해제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V자 반등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하락장이 시작됐고 그러면은 24년에 그래서 전망이 유튜브에 24년은 하락 이 전망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는 이때도 이렇게 하락을 예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상승을 저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약상승.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는 없고 약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2010년하고 2024년하고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결과만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출 뿐이지 이 결과 예상을 안 하는데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0년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DTI를 잠깐 풀어줘서 이게 또 올리니 그 가격이 회복되니까 금리를 올려요. 이때는 2012년까지 계속 올립니다. 근데 2024년은 금리를 보합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말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저는 이 사이클을 이제 A, B, C로 나눠서 뭐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구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긴 구간인 B 구간하고 B 구간을 이제 여름으로 두고 D 구간을 이제 겨울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길다 보니까 B1, B2, B3로 나눠서 초여름, 뭐 한여름, 뭐 끝 여름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데 그 나누는 또 기준이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속하냐? B3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B3 구간이 한 1년 정도로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한 2000 거의 8년에 이미 이 B3 구간이 꺾여서 밑으로 내려갔어, 이미. 2007년까지가 B3 구간이고 2007년부터는 사실상 이게 C 구간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DTI를 풀려가지고 이제 정부의 어떤 왜곡된 특혜로 인해서 이게 잠깐 살아났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간 건데 지금 현재는 이 B3 구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보온이 계속 된다는 거야. 근데 돈이 많지는 않아.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 돈이 특수한 어디론가만 흘러요.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오분위 쪽으로만 지금 돈을 몰고 있어요. 몰고 있고 또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데만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정한 데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아니면 가격적으로 아주 낮은 곳 그런 곳에만 이제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서울은 된다, 경기도는 안 된다, 뭐 인천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없고 지방이 된다, 뭐 지방은 안 된다, 경기도로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전국이 사실상 이 페어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하고 그 차이예요. 2009년부터는 사실 지방장이 시작됐고 지방장이 시작됐으니까 또 그런 전망도 있어요. 2010년부터 지방장이 시작됐어요. 서울은 맛이 가고. 그러면 24년도 지방장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안 봤던 이유가 옛날에는 DTI를 지방에 못 걸었어요. 안 걸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DSR이 지방에 안 걸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묶여 있고 지방이 안 묶여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돈이. 지금도 아마 그렇게 풀면은 아마 여러분도 지방으로 갈걸? 서울은 수도권은 DSR을 걸고 지방은 만약 안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가고 100일 수 있겠어요? 지방을? 그리고 지방이 그때는 가격이 낮았어. 왜 낮았냐? 그리고 왜 못 걸었냐? 이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분양이 막 지금 12만 호가 막 넘어가고 그랬던 시절이라 지금 이제 막 7만 호 향해서 가고 있죠. 한 6.4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두 배 수준의 미분양이 지방에 다 누적되다 보니까 대구 같은 상황인 거지, 완전히. 가격이 엄청 쌌어요. 엄청 싸고 그 대구 같은 상황에다가 차마 DSR이나 DTI를 못 걸었다는 거야. 그렇게 안 걸어도 안 올랐어요. 또 안 걸어도 안 올랐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지방 쪽으로 이게 온기가 자연스럽게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금리가 그 당시 하고 비슷하게 전국을 다 맡고 있고 DSR이 전국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페어링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 5분위만 올라가요. 5분위만. 이 5분위 특징이 뭐냐면 실수요하고 가수요 둘 다 좋아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근데 그 밑에 가수요만 좋아하는 지역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 막 뭐가 된대 지하철이 들어온대 일자리가 들어온대 이런 호재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지금 가수요가 좋아하는 데들인데 취득세 규제도 걸려 있고 양극화 쪽으로 이게 내몰고 있고 DSR 규제 걸려가지고 못 하고 있고 전세가도 아직은 지금 점점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막 그렇게 맛있게 익지 않았어요. 갭 투자를 할 만큼.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24, 25, 26이 이렇게 비스리구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온기는 계속 수도권 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도 좋은 거 위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년에 사실은
어, 지방은 하락으로 나오고 수도권은 상승으로 표기는 됐지만 실제로 상급지에 해당되는 곳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상급지도 좀 나눠야 되겠지. 상급지이면서 이제 실수요가 선호하는 지역, 지역은 지방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프 보시면은 압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이 포션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지방은. 인구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인구론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가수요는 아예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중요하고 그 거주하는 인구가 곧 수요의 전부이기 때문에 원래 수요가 실제 인구하고 투자 수요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투자 수요가 좀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실제 인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가수요가 풀리면 또 인구론이 없어질 거야, 아마. 인구가 없어질 건데, 어쨌든 페어링이 되어 있어요. 옛날하고 되게 다른 좀 복잡한 어떤 상황에 돼 있고, 양극화는 지방은 좀 작아요. 양극화는 좀 작고 서울이 좀 크고 있어요. 이게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양극화야. 그래서 서울하고 또 지방의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방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나라에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가면 아무래도 피라미드상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작잖아요. 항상 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고 어 밑에는 이제 새드해. 근데 이 밑에 층이 뭐냐면 이게 다 표거든요, 이게. 민심이고 표야. 응? 근데 이게 점점 여기만 발달하고 여기는 안 오르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더 되면 뭔가 이렇게 조치가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러면 이쪽을 만약에 올리거나 이쪽을 내려야 돼요, 지금. 강남 쪽을 내리거나 밑으로 올리거나. 왜냐하면 이 양극화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되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응?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무리해서 지금 강남이나 상급지를 추격 매수하는 거를 별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분간 그쪽으로 계속 몰리겠지만 좀 길게 보면 오히려 키 맞추기에다가 더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이게 강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 안에서도 실거주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는 하락이 커요. 하락이. 그리고 경기도라고 해서 하락이 작은 게 아니 뭐 하락이 큰 게 아니고 실수요하고 가수요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거래량 한번 볼까? 거래량 많이 산 단지 뭐 이런 거 봐가지고 뭐 성남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데잖아요. 성남. 이때 거래 많이 됐던 데가 어디 있나? 21년. 시범 한양은 실거주가 선호해요, 선호하지 않아요? 시범은 선호하는 곳이죠. 여기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이 보라색이 이제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다가 지금 해야지 맞냐면 이 교육 관련된 주에다가 저평가된 곳이 있으면 글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이 교육이야말로 하락해도 옮겨갈 수 없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입지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교육 학년기에 와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학원을 다니는데 집이 하락해. 우리 집이 뭐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 팔까요, 이거를? 음, 아무래도 다르겠죠. 이게 둘이 신혼부부, 애 없는 신혼부부가 느끼는 목표하고 애가 있는 집안의 목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주는 저는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게 정체가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지. 정체가. 정체가 좀 오래 가고 이게 이제 전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계산을 대충 할 수 있어. 이거 언제까지 이게 갭이 언제까지 어 줄어들 때까지 이게 만약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면.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빠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하락장이 진짜 오면 멈추고 이것도 하방이 좀 되게 튼튼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하방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전세가 올라와서 맞춰. 그리고 전세가 합류하면서부터 이때부터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돈이 들어와서 또 한 번 꺾이고 돈이 또 들어와서 또 꺾이고 돈이 빠지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20년 후반기나 돼서야 이런 데는 이제 갭 투자 타이밍이 나오겠지. 응? 나오겠지만 잘 안 빠져요. 교육에 관련된 주는. 그리고 그쪽을 좀 선호하긴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누리면서 교육을 진짜 하면서 가격 방어도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GTX 같은 어떤 시간적 개념 이런 게 반영된데도 잘 안 빠질 거야 아마. 응. 왜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미래 가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락해도 아마 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중요해요. 하락하려면 매도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겁을 안 먹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역세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건영 2차야. 건영 2차. 이게 특정된 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건영 2차 같은 특징을 이거는 뭐 2단지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시예요, 예시. 얘는 이제 학원가에서도 멀고 이제 역에서도 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신축이 들어와. 응? 신축이. 만약에. 그러면 얘는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져. 대체가 되니까. 다 일로 옮겨 타겠죠. 근데 이 신축이 들어와도 이런 핵심지 학원가와 이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하락장은 분명히 물량의 시대가 될 겁니다. 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쏟아내면서 진짜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이 나올 날이 분명 와요. 오는데 그때도 대체가 안 되고 남아 있으려면 일단은 역세권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지금. 역세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 동향을 보면 최근에 거래 동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 동향. 그러니까 23년에 동향은 9억 이하의 이제 특례 위주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플러스 이제 서울 중심지 구축 되게 좀 좋은 우량주 위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방 이제 대장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특례가 이제 23년 9월에 끊겼죠. 그래서 10월 이후는 이제 6억 이하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6억 이하 보금자리 론 해가지고 신축은 일단 못 삽니다. 일단 6억 이하의 수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샀냐면 서울 구축을 샀는데 이게 교통 역세권이라는 위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24년 현재는 이게 또 이제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의 이제 신생아 특례 여기도 지금 서울 구축에다가 교통 역세권이 사실상 23년 이후에는 이게 금액만 좀 틀릴 뿐이지 이 구축에다가 역세권을 잡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게 대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이 지금 현재의 거래는
앞으로 불안감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번 거를 지켜야 되지. 최소한 손해를 나지 않는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뭐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안정성을 물량이 들어오고 하락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해요. 6억 이하 안에서도 그런 걸 찾는 거고 9억 이하 안에서도 그런 걸 돈만 주어지면은 아무 데나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신축이 입지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분양권이나 이런 거는 유동성주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유동성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유동성주들이 그냥 올라가요.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싼 것만 거래돼. 분양권이고 뭐고 간에 싼 것만 거래돼. 왜냐하면 이게 안정을 지금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아도 안 해. 응? 옛날에는 입지가 안 좋아도 신축이면 올라갔는데 지금은 분양권이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 해요, 지금. 구축이라도 안정적이면은 해요. 안정적이면. 그러니까 핵심 위치만 저평가돼 있는 걸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이제 뭘 하셔야 되는지 전에 또 하나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이 안정성 추구하는 것 때문에 5분위 있죠. 5분위에 해당되는 주택은 사실 이제 고평가가 맞아요. 근데 5분위만 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자본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잠실헬스가 정고점이 84가 27억인데 지금 거의 24, 25억에 가까워요. 상방이 얼마 안 남았고 그분들한테 다 여쭤봐도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넘을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사. 24, 25억. 5분이만 사는 거야, 5분이만. 왜냐? 이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에세 파킹 하면서. 돈을 지키는 느낌이 좀 강해. 근데 돈이 이걸 살 어,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좀 경우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비싸면 사면 안 됩니다. 응. 달러 이게 가치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지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보시면 1분위하고 2분위가 5억하고 7억 5천이 그죠? 5억 7억 5천. 7억 5천, 9억 5천. 그러니까 5억 7억 5천, 9억 5천. 13억. 이게 조금 벌어지는데 5분위부터는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른 거야. 얘는 실거주가 아니라 전국주야, 전국주. 그러니까 소유의 어떤 메카야. 전국에서 노리는 전국주야. 그래서 저 이게 상담 이게 막 지금도 많이 오는데 지금 이 무료 특강에 올라오는 사연조차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자리가 이제 지방으로 간다는 거야. 발령을 지방으로 받았어. 그럼 지방에 보통 근무하는데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 돈을 서울에다가 파킹하고 저기다가는 그냥 뭐 대충 뭐 월세나 뭐 관사나 이런 데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전국주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서울은 다 5분입니다, 거의. 내가 지방 내려가서 이제 특강도 많이 했는데 잘 몰라. 서울이 몇 개 군지도 몰라요. 제가 여쭤보니까 15개인가 뭐 26개인가 뭐 이래. 잘 몇 개 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아는 게 뭐 있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5분위를 얘기를 해요. 이 밑에 3분위, 4분위에 있는 서울은 뭐 구로나 뭐 저기 뭐 강서구 그다음에 뭐지? 뭐 노원구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아는 거지. 관악구 뭐 이런 알지도 못해. 어디 있는지도. 아파트 이름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관심은 5분위.
뭐 잠실이나 서초나 용산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 있는 데를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약간 욕망의 어떤 단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어나더 레벨이야. 근데 1분위부터 4분위에 있는 분들은 이번 목표도 아마 5분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근데 철저하게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는 욕망주가 아니라 약간 좀 가성비도 꽤 커요. 여기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이제 물건 살 때 진짜 비싼 뭐 아니면 뭐 자동차로 예를 들어볼까? 벤츠 이런 거를 살 때 1,000만 원 더 싼 걸 사나요? 음? 아 이거 가성비가 별로야. 야 이거 한 2천만 원 더 싼 거 사는 게 더 개이득이야. 이런 식으로 안 사요. 비싼 거는 그냥 그 어떤 뭐지 프라이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지불을 해요. 그냥 좀만 더 내리면은 E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고 그죠? S 클래스가 있는데 뭐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E 클래스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겠죠. 근데도 그걸 더 올려서 산다는 거는 가성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이 5분위는. 근데 이 밑에 여러분 뭐 그랜저나 소나타나 X 뭐 이런 거 살 때 비싼 값을 지불하나요, 그냥? 가성비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제네시스만 해도 막 중고로 살까 이런 것도 고민하잖아요. 그죠? 가성비. 그래서 1분위, 2분위, 4분위 중에 지금 가장 저평가된 게 뭐냐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멀티플을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이 멀티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눠봤어요. 그냥 전세랑 매매가. 그랬더니 2분위하고 3분위가 현재 가치인 전세가 대비해서 가장 싸더라. 싸더라. 소외된 가격대인 거야. 그래서 이 분위 안에 있는 주택 중에서 또 핵심을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세권이면서 하방이 튼튼한 실거주 위주의 단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점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경기도냐 서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지역을 그렇게 나누지 마. 그러면 뭐 경기도의 과천이 그러면 서울 웬만한 데보다 다 비싼데 응? 분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순위를 그래서 저는 멤버십 분들한테 뭘 시켰냐면 1위부터 그냥 나열을 하라 그랬어. 1등 강남, 2등 서초, 3등 용산, 4등 송파, 5등이 뭔지 아세요? 5등이 과천이야. 응? 그리고 경기도를 이렇게 서울하고 막 섞어가지고 전국을 다 섞는 거야. 전국을. 그렇게 이제 순위를 나눴을 때 성남 분당구가 한 10등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과천 빼면은 서울에 분당보다 좋은 건 8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일자리 많고 일자리 많고 교육 중시되고 사람 많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를 경기도라도 잡으면 하방도 세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밀어 올릴 확률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버티는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버티는 지역에. 경기도나 이제 서울이나 어쨌든 가격이 좀 버텨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주택이 하나가 생겨야지만 관심이 생겨요. 음, 말이 쉽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귀신같이 정고점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다가 하락장 오면 들어가고 뭐 그림은 좋아. 그림은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뭐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응? 뭐 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 관심이 멀어져요. 멀어져서 저는 어떤 솔루션을 드리냐면 정 그러고 싶으면 내가 그 원하는 단지에 전월세로 비싸더라도 가성비 따지지 말고 전월세로 들어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퇴근할 때 시세를 볼 거 아니야. 응? 최소한 내가 그 단지의 시세는 볼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살려는 단지, 목표라는 단지에 어, 매매가가 떨어질 때 사고 싶으면 그 단지에 전월세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봐지지. 막 멀리 있는데 뭐 이걸 맨날 보고 떨어진 거 막 다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리고 하나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기.
무주택을 유지하면은 안 좋은 이유가 부동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왜 월급만 가지고 안 되느냐? 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월급 인상분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월급은 평균이 그때 신문에서 보니까 월급 평균이 한 그때 2.6%인가? 이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월급 소득이 2.6%가 상승이 평균이래. 근데 물가 평균이 3.6%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3.6%.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진짜 3.6%야. 소비자 상승률이. 원래는 안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냐? 물가가 원래 쌌거든요. 1%, 0. 몇 프로 할 때는 체감이 안 돼.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느껴보는 이 물가 상승이야. 처음 느껴보는. 물가가 저렴하니까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뭐 자산이 올라가는지도 몰라.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시작 동기를 저는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시작 동기? 시작 동기를 여기 뭐라고 적으셨어요? 시작 동기.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관심을 가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 진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자녀를 안 가진 분이 있으면 이 전에 미리 하세요. 아마 이분 제가 볼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후회 중이실 수도 있어. 아, 시간 많을 때 미리 해놓을 걸. 자녀 태어나면 엄청 바빠요. 근데 이렇게 바쁜데 지금 애가 몇 살이야? 몇 살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어릴 거 아니에요. 애가 어린데 이거 타이밍을 잡는다? 하락장이 와서 이걸 갈아탄다? 저는 그렇게 못 믿겠어요. 이분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뭐 고점에 딱 그걸 팔고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탄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은 똘똘이 그래도 이제 좀 하방이 강한 주택을 사서요. 사가지고 하락이 오면 그냥 갈아타는 거야. 하락이 오면. 이게 좀 두서가 없네요, 제가. PPT를 안 만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5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여러분 월급 인상률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가만히 벌고 있어도 좀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1년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월급 2% 정도 오른다고 봤을 때, 여러분 적금 0.1%에도 목을 매잖아요. 응? 1%라도 1%면 엄청 큰 거 아시죠? 적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1%면 엄청 크잖아. 근데 이 1%가 넘게 차이 나요, 지금 물가가. 1년 정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쌓인다고요, 이게. 쌓여. 그러면 부동산은 몇 프로 정도 오를까?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그 다음 문제가 이거라 가지고 이거 했는데 뭐 만촌동에 이제 우방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장 때 한 5년 동안에 몇 프로가 올랐냐? 1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30%가 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오른다는 거야. 30%.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이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그게 올라가는 거고 10년? 13년? 13년은 계산이 안 되는데 줄여서 10년으로 해볼게요. 그냥 지방 물건인데도 한 7% 정도는 올라가는 그죠? 근데 이게 똘똘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잠실 엘스 맨날 이게 나오는데 얘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년 동안
그냥 드래그 딱 해보면 대충 이 10년이죠. 10년 동안 150%야. 그러니까 1년에 15%씩 올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리거든, 이게. 오른 거에 또 오르고 또 오른 게 15%가 오른다고. 이렇게 오르는 적금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적금이 원래 4%대였거든요. 저축 금리가. 근데 이게 지금 3%대로 내려오면서 이 저축에 있던 돈이 시중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도 안 되잖아, 지금. 3.6%가 지금 물가 상승률인데, 그리고 밥상 물가는 지금 7, 8%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근데 이게 그냥 평균이 3.6%인데 적금이 그것도 안 돼.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저축이 3점 몇 프로는 본전이야.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지를 좀 면하는 그런 정도고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막 조급하게 막 무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사분위에서 사분위는 실제로 이거랑 틀려요. 이거는 가치 투자고 사분위는 이제 가성비 개념도 꽤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미래 가치가 반영된 물건은 웬만하면 너무 반영된 웬만하면 하지 마라. 4분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10%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해는 20%가 오르고 어느 해는 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미 20%를 당겨왔다면 앞으로 해가 하락률이 별로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먹어버린 애는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얘도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란 얘기야. 계속. 퍼센테이지가 더 길게 하락장까지 포함을 해보면 한 이거 한 15년 가면 되나? 15년. 15년에 한 140%니까 10%는 좀 안 되죠. 이 하락장까지 더 길게 보더라도 10%가 넘어요, 어쨌든. 아, 10%가 안 되는구나. 한 9%, 8% 돼요. 9%, 8%. 근데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 큰 거야. 얘는 투자금의 9%가 아니라 전체의 9%예요. 전체의 9%.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이제 큰 거고 이 우리가 연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내가 받은 대출 금리가 뭐 보통 4% 이내라면 4%를 빌려가지고 뭐 10% 이상, 그러니까 2년에 20%가 오르면 1년에 10%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연끌을 해야 되는 거야. 20%에 2년 동안 20%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때가 온다면 예상이 되면 20%가 2년에 이때는 좀 너무 많이 올랐네. 2년에 20%가 오른 게 작년 정도 되나? 음. 그 작년 22년 바닥에서 지금까지 오른 게 그래도 한 10% 정도 오른 거예요. 잠실이. 10% 정도 올랐으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10% 근처를 오른 거거든요. 이럴 때는 대출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높아봐야 4%. 물론 그렇다고 어? 뭐 이금융권 이렇게 받으면은 너무 높아지죠. 막 6, 7%면은 이렇게 남는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투자는 안 되고 이제 1금융권에 있는 거는 좀 해도 된다. 근데 이게 2금융권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가 수익률이 지금 1년 반 됐는데 18%면은 10%가 좀 안 될 거란 말이야. 2년 됐으면. 그럼 뭐 한 9% 정도 오른다고 쳐도 거기서 뭐 이자가 뭐 6, 7% 떼고 뭐 취득세 떼고 이런 거 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오른다고 쳐도 반등을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리한 투자보다는 대출을 좀 낮추면서 낮추면서 이 자기만의 이제 똘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지별로 똘똘이가 있어요. 급지별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똘똘이 말고요. 이 급지 안에서 똘똘이. 응? 최대한.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이
어디 갔어? 요 5분위 비율이 결국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결국은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장은 항상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 결국은 온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는 상급지가 내릴 때 내 건 안 내리거나 걔가 멈추고 내게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분위 안에 똘똘이를 잡아야 된다. 음. 각자가 포함된 금액 안에서 똘똘이를 잡아야 되고 4분위, 5분위는 약간 지금 멀티플이 지금 2가 넘었기 때문에 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근데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살 수 있으면. 무리라는 거는 50%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50%는 안 넘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그라시움이 지금 보니까 2.1이더라고. 이 멀티플이. 그라시움이 2.1인데 한 이 정도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걔도. 왜냐하면 걔는 4분위 안에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5분위 안에 못 들어가지만 4분위에서 좀 대장급인데 평균이면은 괜찮은 거야.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걔가 전세가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강동구가 노리시는 분이 어쨌든 많은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똘똘이 각 이분이 돈이 5억 있다 그랬나? 5억 전세금 포 5억이면은 제가 그때 구한 표에 의하면 대출을 뭐 70% 받을 때 이런 수준이긴 한데 한 9억 10억 정도에 어 50% 정도는 괜찮아요. 50% 정도는 대출 받아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3분위 정도 된단 말이야. 3분위 안에서 좀 똘똘한 애를 일단 해놓고 하락장을 기다리면 돼요. 하락장을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격차가 이 양극화 격차가 이제 줄어들면서 진짜 하락이 시작되면은 간격이 좁아져요. 이제 5분위, 4분위, 3분위 간의 간격이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그때 갈아타는 거야. 그때 힘줘가지고 갈아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따라가려고 5분위를 막 힘줘가지고 이거 안 되면 망할 것처럼 이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이 지금 늦다 보니까 이걸 본 모습이 지금 이거라서 야, 강남은 안 망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도 아까 강남도 아빠 안 봤나? 강남도 하락할 때 많이 내려요. 유동성 주기 때문에 걔도 강남 뭐 대치동 이렇게 학원 간데도 뭐 레드펠 이런 건 안 내려. 이런 애들은 너무 그 신축에다 시소하기 때문에 이 진짜 뭐 하락장이 없긴 했지만 이 단지는 어디를 해야 되나? 이 재건축주 이런 거는 내리겠죠. 이런 건 많이 내려요. 재건축주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실거주가 그래도 좀 받쳐주는 데들. 어, 대체 아이파크 이런 애들 보시면은 대형인데도 많이 안 내리잖아요. 대형인데도 평형을 더 줄이면 거의 안 내리죠. 조금 더 올랐다고 봐야 되나? 예, 거의 안 내려요. 실거주가 이렇게 받쳐주는 데들은 안 내려. 그러니까 격차가 그래도 좁아진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도 이제 모으는 돈이 있고 기존에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 왜 줄일 수가 있냐면 대출이 이제 50%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대출이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을 모으면 2억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1억만 모으면 2억을 더 비싼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2억을 모으면 4억을 더 비싼 걸 살 수,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대출을 끌어야 돼. 끌어서 일단은 저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상급지를 매수를 하고요. 가격을 해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해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5억 하던 게 하락해가지고 20억이 됐어요. 10억만 가지고 20억짜리 샀어. 어떻게? 영끌. 그러면 영원히 20억인 거야. 나한테는. 그럼 나는 얼마만 갚으면 돼? 10억을 가지고 10억 대출해서 20억을 사면 나는 평생 10억만 갚으면 돼. 이게 얼마가 되든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나는 10억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억을 갚는 게 빨라지면 은퇴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빨리 갚느냐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공부하는 거고 이 A 타입의 주택을 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응?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바쁜데 애 키우고 뭐 일 맨날 야근하고 막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 타이밍을 알까? 그래서 내 집이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안단 말이야. 우리 집이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다른 집은 어떻지? 이렇게 이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주택은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게 좋아, 웬만하면. 어차피 지금은 뭘 사도 크게 돈 벌기 힘들어요. 뭐 벌어봤자 1억, 2억 뭐 이 정도는 벌 수 있는데 크게 벌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걸 사는 게 맞는 거고 뭐 1억이라도 벌면 땡큐인 거고 또 올라서 그 정도 상태를 좀 보고 큰 돈은 어차피 벌 때는 아닙니다. 큰 돈은 벌 때가 아니고 오히려 갈아타기를 이제 노릴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이제 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정리를 이 짧은 문장에 지금 얼마나 긴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무주택자에게 가격이 하락한 곳에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입지가 되는데 하락한 걸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 가령 좀 외곽에 한 마이너스 40%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중심에 마이너스 한 30% 빠진 게 있어요. 40% 빠진 거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 빠진 거에 이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입지적으로 중심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이 빠진 거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중심지끼리 비교를 했을 때. 이거랑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 투자는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불리는 투자는 쉽지가 않고 지키는 투자를 하라는 거야. 지키는 투자. 최소한 인플레이션이라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최소한 가난해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난해지지는 않고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데를 가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돈을 한 번에 버는 거지 부동산은 이게 막 조금씩 오늘은 10% 올해는 10% 내년도 10% 조금씩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일단은 지켜야 돼. 지키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게 딱 갈아타면은 이제 관심 좀 끊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지키고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다 빠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경기도는 더 크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아요? 이게 B타입이야. 특성입니다. B타입의 특성은 지방 같은 데 보면 잘 나와요. 지방은 거의 다 실수요 위주죠. 실수요. 많이 산 단지를 해볼까? 요즘 뭐 좀 안 좋다는 뭐 창원 이런 데에서 음, 20년 새 거 말고 뭐 이런 거 오래된 거 있잖아요. 성원 이런 거. 이게 많이 올랐다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단기간 많이 빠졌다 단기간 올랐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이는 애들은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돈이. 누구보다 빨리 올라요, 단기간에. 응? A타입보다 더 빨리 올라, 얘가. 그래서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더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A타입이 오르는 속도를 더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어. 근데 놓치면 이게 물려요. 돈이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경기도가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런 투자성 매물이 서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들어가고 금액이 만만하잖아요. 만만하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게 많이 빠져서 출렁이는 거지. 원리는 똑같아. 경기도도 비싼 데는 그렇게 뭐 안 빠져요. 실수요가 받쳐주고 함부로 투자자가 못 들어가는 데는 안 빠진다고 그렇게. 그런 개체가 많은 거.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도 뭐 수성구 이런 거 빠질 것 같아요, 많이? 수성구 뭐 범어동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학군지 어디 있어, 학군지. 이편한 세상 말고 범어 힐스테이트 범어 이런 데 있잖아요, 중심지. 응? 이런 데가 빠지겠냐고. 빠지긴 빠져도 거의 안 빠집니다, 이게. 회복력이 세요, 이런 데는. 학군지는. 그 지방이라고 막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빠지는 확률이 더 크긴 하지. 아무래도 투자자가 더 많으니까 실수요보다는. 그래도 지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지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B타입 말고 어 약간 뭐랄까 실수요가 좋아하는 거를 사야 됩니다.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일수록 하락장에 잘 버티고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하락장의 위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나도 힘들어. 이거는 무주택 모르겠어. 그냥 1년 이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에 진짜 빠진다. 뭔가 확실한 게 있어. 물량이 25, 26, 27 계속 들어온대. 그렇게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팔고 무주택 스탠스를 가면서 어떻게든 털고 기다릴 것 같아.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변동이 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지랄 맞아요. 돈이라는 거는 이게 막 지랄 맞아. 그러니까 확실하려면 3기 신도시 물량이 계속 몰아쳐야 돼요. 28, 29, 30, 30을 계속 몰아치면은 이렇게 해도 돼. 확실하니까 그거는. 근데 1년 뭐 지금 둔촌주공처럼 잠깐 몰아쳤다 끝난다? 이런 거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빠질 수도 있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것만 버티면 안 되게 알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에 지금 거의 뭐 3에 가까운데도 버틴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2.6인가 참. 응? 2.5 이상이면은 꽤 높은 겁니다, 이거. 근데도 이게 왜 버티냐? 공포가 없는 거야, 지금.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쳐봐.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텨요. 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상해져 있어. 이거 하나 더 놓을까? 오덕, 어, 뭐라 그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라시움? 어, 얘가 매매가 16억, 전세가, 어, 7점 몇 억이지? 7.8억인가? 하여튼 이게 멀티플이 한 2.1 나오더라고, 얘는. 뭐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베팅을 하세요. 근데 얘는 왜 이래도 사냐면, 이게 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애랑 틀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만약에 이 주택을 3분이나 4분위를 사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중에 오르면 갈아타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멀티플이 작아야지 저평가된 거 사고 올라가서 또 따라잡고 갈아타고. 근데 이 5분위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안 판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안 판다. 앞으로 안 팔 건데 뭐 어차피 오르겠지 뭐. 우상향 되면 오르겠지.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몰리는 것뿐이에요. 몰리는 것뿐인데 그래도 좀 비싸긴 하지. 그래서 좀 개념이 틀리다. 너무 시간 많이 끌었네. 이건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분은 이제 또 30대인데 가용자금이 한 1.2억 되고 소득이 1억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또 그거네. 부산에
회사 사택 거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주택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사면은 이게 사택에서 쫓겨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그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게 진짜 독이 든 성배다. 진짜. 제가 많이 보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진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모가 집을 공짜로 빌려줌. 음. 진짜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누군가 친척이라고 할게 그냥 친척이나 가족이 집을 공짜로 대줘. 안 해요. 재테크를 안 해. 간, 뭐, 할 그게 없죠. 고통을 느껴야지 사람이라는 게 움직이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많음.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진짜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뭐,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소유를 해주고 차라리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낫지. 소유가 없이 그냥 공짜로 살으라고 하시면 이게 안 되고 또 젊은 분들도 뭐 캥거루 주기라고 해야 되나?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 곁에서 계속 하면서 하는 게 뭐 마인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면 좋은데 안주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안주하면. 이게 결국은 더 느린 길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나오시더라도 일단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궁금한 점은 그거래요. 수성구에 아까 만촌 우방타운 옆에 만촌 우방 2차 84 타입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세대도 많고 투자처도 많은 우방 1차는 6억인데 만촌 우방 2차는 세대수나 위치가 좀 덜하지만 저렴해요. 그래서 좀 찝찝한 거지. 응? 1차가 더 좋은 건 알겠는데 2차는 좀 그런가? 그래서 이제 5.5억이더라고. 얘는 6억인데. 그래서 최고값에서 40%씩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 회복이 거의 없는 2차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5천 차인데 실투금을 더 못해거나 대출 활용해서 1차를 6억에 매수하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가용자금 내에 다 포함돼 있어서 그리고 그 사례 말고도 대표 단지 투자 시 어떻게 하느냐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이거는 비교는 되게 쉬워졌어요. 요즘은 이 아실에 보면은 어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여러 단지 비교 눌러서 이게 예전에 제가 임장하고 이럴 때 추천드렸던 단지죠, 사실. 그래서 23년에도 좀 들어갔었어요, 몇 분이. 그리고 지금도 추천 단지기도 하고. 근데 다만 어 지금 흐름상 신축 위주의 지금 약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얘가 지금 신축이고 만춘호방 1차는 구축이에요. 응? 그리고 2차 그래프가 1차, 2차가 거의 같죠. 25평은 좀 다른가? 25평은 2차하고 25평. 25평도 거의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계열인 거야. 같은 계열. 같은 계열인데 크기가 이제 조금 더 작은 거죠. 이런 1차. 얘가 이제 어디에 있는 애냐면 이제 범사만삼이라고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가 범어 사고 여기가 이제 만촌 3이에요. 삼동이라 그래서 범어 사가 만촌 삼동. 그래서 이 주변이 이제 다 신축입니다. 입주 시기 이런 거 보시면은 세대수 좀 작은 거 날릴게요. 음. 이렇게 필터링 했을 때 얘가 2016년이고 얘가 구축이 딱 두 개예요. 얘가 1차고 얘가 2차예요. 2차고 지금 학원가가 어디 있냐면 지적 편집도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이제 빌라 라인이 이게 좀 학원가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있는데 얘는 좀 멀어. 그래서.
1차보다 이쪽 이제 역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멀다 보니까 딱 가도 일단은 별로예요, 사실. 얘에 비해서는 별로야. 단지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가격적으로 같이 가는 애라는 거야, 같이. 얘만 오르고 얘만 안 오를 수 없어요. 다만 이 크기가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갭이 2억 750. 음. 얘는 갭이 1억 750이야. 그래서 갭이 작으면 더 적게 오르는 거예요. 같은 계열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베팅하는 만큼 더 퍼센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6억이 10% 오르는 거나 5억 5천이 10% 오르는 거만큼 먹는 거라고요. 같은 계열이야. 다만 얘가 좀 더 매도하기가 더 쉽긴 하겠죠. 아무래도. 음, 쉽긴 하겠지.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전세나 이런 거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한 건 맞아요. 매도든 전세든 맞추는 게 이게 조금 더 불리한 게 맞아. 근데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찬 다음에 바로 일로 와요. 음, 같은 계열이야, 같은 계열. 근데 다른 계열은 뭐냐면 이 신축.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의자 집어던진 걸로 유명한 이제 만촌자이른의 이제 신축이고요. 얘도 삼성 그린코아 신축이고 근데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반등을 이런 애들은 다 했다는 거야. 지방이라도 말부터 이렇게 이거는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나오네. 5% 6% 정도 올랐어. 자이른에는 그런 게 없겠지. 근데 우방타운은 22년부터 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더 떨어진 거로 나오죠. 왜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냐면 그 이건 아실로 보는 게 낫겠다. 어,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게 전세가주거든요, 이게. 전세가주예요. 그동안의 전세랑 똑같이 가는 애야, 원래. 근데 이때만 좀 이상 현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애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해요? 호수처럼 좀 내려가고 있죠. 엄청 싸. 지금 1억대야. 1억대라서 매매가도 지금 거의 뭐 최저 수준이에요. 거의 바닥 찍었고, 뭐더 이상 지금 뭐 안 내릴 수준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왜 못 들어가냐? 싸긴 싼데 이 갭이 커요. 이 갭이. 그리고 지금 물량이 어쨌든 버머 W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시기야.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시기라서 전세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학원가인데도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신축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니까 딱 옮겨가는 거예요, 전세가. 아랫돌 빼서 윗돌로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구축은 아무래도 실거주가 좋아하는 곳이지만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빠지면 얘가 이제 채워지면 이제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다시 오르고 얘 원래 그래프는 한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닥 찍다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어느 날. 응? 그리고 이 가격이 만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전세가 너무 낮아. 지금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구축은 더더욱이. 왜냐면 신축도 지금 맞추기가 힘든데 구축은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겠지. 가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락률 자체는 괜찮아. 하락률 자체는 30% 정도 빠지면요. 거의 40%가 빠졌는데 더 이상 빠지기 힘들어요. 뭐 50%까지 이런 거는 재건축주 이런 거는 뭐 가능하지. 여기서도 참 재밌는 지역이야, 여기가.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여긴 재개발도 있고요. 이게 만촌 32구역이죠. 이게 이제 만촌 자이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얘가 이제 대장이 될 건데 얘도 신축이죠. 아니 분양권이 될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재개발. 얘 재개발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 이게 신축이죠. 분양권이었는데 신축이고 구축이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저쪽에 또 있어요. 만촌에. 여기 분양권 있죠. 이쪽일 때는 또 분양권이고. 그러니까 분양권 신축, 준신축. 삼정 그린코아는 이제 준신축이고 구축이고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산장맨션. 그러니까 재건축이야, 재건축.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50% 떨어지고 그래 지금. 응? 뭐 반토막 났어요. 뭐 9억 하던 게 4억 3천이고 그래.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얘도 좀 탐나긴 하더라고 가격적으로. 근데 좀 기다려야 되겠지 오래. 오래 기다려야 되겠지. 근데 아무튼 다 있는 좀 재밌는 지역이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더 떨어질까 봐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40% 50%가 나왔냐면 그 제가 아까 멀티플 하면서 전세가 했잖아요. 신축이 신축이 보통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돼요. 음. 근데 하락률이 50%가 떨어질 수가 있나 신축이? 그러면 아예 전세랑 똑같은데 가격이? 그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30% 이상도 떨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 전세가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축은 전세가율이 막 80%, 뭐 9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전세가는 그렇게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올라가요. 돈이 올라간 거는 막 매매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 돈이 빠지면 내려와. 돈이 쭉 빠지면서. 근데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전세가가 받쳐주는 데까지 내려와요. 음. 그래서 그 수준이 보통 40% 정도예요. 근데 얘 산장맨션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재건축은 전세가가 원래 바닥이야. 뭐 삼익빛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개포도 옛날에 마찬가지지만 전세가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이루어진 탑이야, 재건축은. 그래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수준도 한 50% 정도 수준이야. 그게 역대 부동산 30년, 40년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 그래서 그걸 보고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좀 하급지는 40%, 좀 상급지는 30% 빠지면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급지기 때문에 이 40%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이에요, 지금. 근데 투자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투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면서 투자금까지 잡으면 뭐 거의 바로 들어가는 거고. 입지 좋은데 어 비싸. 응? 그럼 안 들어가겠죠? 입지 좋은데 싼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 이래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래도 전세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고요. 아마 이 5천 차이 나는 것도 물론 일차가 더 좋으니까 좀 더 비싼 게 맞지만 이유가 있어요. 있을 거야. 이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는 거는 이게 구축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응.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이 전체가 모든 아파트가 우방일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6억이고 2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5억 5천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수준과 그다음에 층, 향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이 정도 구축이면. 음.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거를 인테리어 싹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좀 비싸잖아요.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음.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했을 때 전세를 그만큼 올릴 수 있느냐? 지금 못 올린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이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걸 뿐이에요. 전세를 못 맞추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 받으니까. 옛날에 인테리어 1,000 넣으면은 전세가 2천 올리고 이런 게 원래 정석인데 만약에 2천 뭐 인테리어 2천 들이고 1,000밖에 못 올려. 그러면은 손해잖아. 인테리어 하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 대상 리스트 이 정도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 단지보다 얼마나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잘못 잡으신 거야. 저렴해요, 충분히. 저평가야. 저평가인데 못 사는 이유가 꼭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못 사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있어. 차가 있는데 원래 5억짜리야, 5억짜리. 근데 50% 할인해 준대.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근데 2억 5천이야, 차가. 그럼 못 사잖아. 왜 싼데 저평가인데 왜 못 사요? 2억 5천 50%나 할인해 준다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투자금만 줄어들면은 얘는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옆 단지도 같이 같은 계열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지금 또 트렌드가 어 신축 위주. 왜냐면 지금 30대 위주거든요, 지금. 이런 주택은 사실 40대, 50대 위주야. 그렇잖아요. 이거 학군지 이 정도 자녀가 있으려면은 40대 정도인데 지금 수요 40대, 50대인데 여기 뭐 열어주냐고 지금. 유동성을 열어주냐고요. 특례를 봐도 이분들이 다 30대야, 30대. 30대한테만 신축, 아니, 유동성을 열어주니까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축만. 30대가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여기만 들어가지. 그래서 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수요가 완전히. 여기는 자녀 안 키워도 안전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30대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절대. 그럼 이건 누가 들어가냐? 나중에 이제 뭐 투자자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 신축이 이제 올라가서 밀려나면서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쌓여지면 올라가는 거다. 뭐 더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본이 없는데도 길게 했네. 죄송하고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단지고 어, 왜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이거 사라고 했어. 작년부터 샀고 실제로 예시. 예시는 축이야, 축. 축 개념을 알아야 돼. 축. 수요의 축. 30대가 사는 축은 같은 지역이라고 모두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6억 이하만 열어주면 왜 이 지역 안에 이것만 오르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야. 지금이. 성동구 아니면 수성구 사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여기 지금 만천동이 참 재밌는 지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응? 재건축 있고 여기 재건축 있고 같은 다 만천동이에요. 재건축, 여기 재개발, 응? 여기 신축, 응? 준신축, 구축, 분양권 다 만촌동이야. 이게 다 있어. 다 있는데 만촌동 사요 말아요. 이거보다 더 크게 대구 사요 말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수요가 지금 30대만 있는데 30대가 재개발 이거 사겠어요? 안 사지? 근데 만약에 30대가 죽고 4, 50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신축도 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화력 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응? 이런 거 사겠지. 50% 떨어졌는데. 얘도 40% 떨어졌는데 이거 사겠지. 신축 올라간 거보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요의 어떤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시기야.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냥 아트 던져가지고, 아유, 저거 사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올라갔던 때도 있었어요. 유동성이 범람하고 모든 수요가 다 열려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기다리면은 갭 메우기가 반드시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질문. 예. 제가 늘 저만 얘기하고 끝나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곧 폐지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하시길 바라고요. 뭐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질문이 없으면 맞, 맞춰보겠습니다. 찝찝한데, 그죠? 점 하나만 찍어보세요. 점. 이거 끊긴 거 아니야, 이거? 됐다, 됐다. 저는 감사합니다. 좋은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점으로서 제가 인사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영광입니다. 제가 워낙 요즘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점만이라도 있으면 네,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